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3년 지난 30대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혼하고 나면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아진다는데 저는 그렇게 쿨하지가 못한가 봐요. 아마 사람의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건가 봅니다. 저는 3년 전 1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자식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진짜 계속 같이 살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이혼 소송하고 1년 반 만에 겨우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이혼하고 난 지금은 친정 식구들과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팔자 고운 여자들은 결혼하면 돈 잘 버는 남자에게 의지하고 산다던데 저는 팔자가 이렇게 타고난 건지 같이 사는 남편 놈을 먹여 살리기까지 하며 20대부터 늘 혼자 뭐든 헤쳐나가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이든 연애든 어느 한쪽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퍼주고 힘든 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필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먼저 희생하고 퍼주고 힘든 쪽은 제 쪽이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이 가족들 풍요롭게 지내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부족함 없는 거 보는 게 낙이라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참고 살았어요. 저의 경우 남편도 문제였지만 거지 같은 시댁도 제가 이혼 결심하는데 한몫했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남편 놈인데 시댁에서는 남편의 잘못에 대한 원인을 제가 제공했다며 억지를 부렸고요. 저는 이혼하기 전에 금전 문제로 시댁과는 먼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시댁과 연 끊고 산다는 게 남편도 의절하고 사는 거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안 보고 살더라도 내 돈 나가는 것까지 안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10년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단단히 호구짓했구나 깨달은 멍청이가 바로 접니다. 전 남편 놈이 얼마나 뻔뻔한 놈이냐면요. 최근에 정말 싫었지만 전 남편 놈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놈이 이혼하기 전에 제 명의로 된 차를 몰고 다녔었는데 차를 처분하려고 보니 압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정차 위반이며 속도 위반이며 각종 과태료가 무려 80만 원이 넘게요. 제가 아니라 전부 전 남편 놈이 단속당한 것 같길래 내라고 했습니다. 민채 아빠, 당신 위반한 건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할 거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이건 못 내주겠어. 내역 보내줄 테니까 빨리 정리해줘. 당신은 나 알거지 만들어 놓고 무슨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는 거야? 애 양육비 보내줄 것도 없는 거 몰라? 난 돈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뭐? 대체 수중에 입 깎아 낼 돈도 없이 살아? 참 알만하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우리 딸 양육비 제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2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 만날 기회를 줬음에도 아이 보겠다는 말도 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선물 하나 없었던 사람입니다. 돈벌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자기 딸 주는 양육비가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놀던 여자애에게는 온갖 명품에 화장품이며 옷이며 돈을 그렇게 펑펑 썼는지 참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전처럼 자기 맘대로 돈 쓰고 다니진 못하겠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었거든요. 저는 판교에서 어엿한 패션 산업 사업체 운영하는 대표예요. 사명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전공이 이쪽이라 운영을 주로 제가 했고 남편은 회사 사장 직함으로 회계, 사업 확장, 거래처 미팅 등 다른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밑으로 직원도 6명이나 두고 있고요. 사업도 잘 되는 편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 없듯이 제가 이만큼 성장하기 위해 포기한 것도 많았어요. 한창 사업 키울 때는 건강도 안 좋아졌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이지요. 이혼하고 나서 참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나 싶어서요. 저는 헤어진 전 남편과 2년 꽉 채운 연애를 하고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필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한참 없는지 골라도 어찌 그런 인간을 골라 결혼에 살았네요. 결혼할 때만 해도 둘이 가진 게 진짜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다닐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고요. 스트레스가 심해 내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남편이 결혼하자길래 어린 마음에 눈 딱 감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첫 상견례 마치고 온 날 엄마가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민주야,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엄마도 참, 상견례까지 다 하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엄마도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엄청 하느라 고생했는데 너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 네 신랑 될 사람 집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분위기가 어쨌는데 그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참 힘들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시고 너무도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형편이 안 좋아 딸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해 여태껏 일만 하고 살게 한 게 제일 한이라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공색할 정도로 아끼시는 부모님이 답답해 보이기도 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을 예비 시부모님들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못마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차림새를 보고 말입니다. 네 시부모들은 딱 봐도 비싼 옷에 명품 가방에 휘감고 나왔던데 말이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니? 딱 우리 집을 무시하는 눈빛이라 엄마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어렵고 어색한 나머지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로는 얘기 나누는 중간에도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니? 네가 결정하면 여기서 결혼 접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때 엄마 말 듣고 관뒀어야 하는데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면서 예쁜 모습 보이겠다고 그냥 결혼하겠다 우겼네요. 시댁은 그 지역에선 그래도 조금 비싸다는 곳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남편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시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진 빚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그거부터 갚아드려야 한다길래 결혼 자금이 2천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거고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4천만 원 정도로 결혼해야 했고요. 시댁에서는 1원 한 푼 보태준 거 없었습니다. 대출받아서 완전 변두리에 30년 된 전세 1억 원짜리 연립에서 시작했어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댁은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딱히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아버지 역시 무슨 상조 회사인지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지인들 아름아름으로 실적 올리며 일하는 듯 했습니다. 실상은 그러면서 상견례 때는 부자인 척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그런 집안 못 알아본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좋았고 친정에서도 사람 하나 보고 믿고 결혼 허락한 거라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얼마 안 가 그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지만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제사며 생일 챙기라는 말이 아니라 돈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아가. 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수금이 안 돼서 마감을 못하고 있어. 급한 대로 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어머니 급한 일이세요? 저도 여윳돈이 많이 없어서요. 카드값 나갈 것도 있으니까 꼭 갚아주셨으면 해요. 걱정 마. 내가 이달 말께는 꼭 갚으마. 설마 내가 네 돈 떼어먹겠니? 벼룩에 간을 빼먹지. 누구한테는 큰 돈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게는 그 돈도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이라 거절하기 힘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다는 날짜가 지나도 안 주시다가 좀 더 지난 다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작으로 매달 연락을 주셨습니다. 빌려가는 돈은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매번 적으면 10만 원, 많게는 50에서 60만 원 이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월 순수입이 400 안쪽이었어요. 저는 월급이 200만 원 정도 안 될 때라 제 월급으로는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며 자기 부모님 용돈이며 모든 걸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님의 돈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늘 남편 몰래 빌려달라는 요구였는데 제가 한 번은 현금이 없어서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는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돈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신용카드 있잖아. 그걸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잠깐만 쓰자. 네? 그런 거 쓰면 신용도 떨어지고 나중에 대출받기도 힘들어져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는 남편한테 부탁해보세요.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길래 그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기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돈 문제로 힘들게 하는 걸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아마 결혼 전에도 남편이 이래저래 돈 사고 친 거 해결해 준 게 많은 듯 했습니다.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돈 관리한다고 다음부터는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씀드려.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래서 그런 거야. 한두 번 빌려가고 그만하실 줄 알았지. 매달 그러실 줄 몰랐어. 정말 이놈의 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일단 모른 척해. 그때는 남편이 어머니와 싸워서 이겼는지 한동안 저한테 돈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싶었습니다. 그간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1년 반 정도의 맞벌이로 대출금도 거의 갚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시어머님이 한다는 말이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게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니들 도움 좀 받을까 해서 불렀어. 너희 조만간 이사 가지? 대출도 많이 갚아서 여윳돈이 좀 남는다고 하던데 니네 3천만 원 전세금 있는 거 좀 빌려줬으면 하는구나. 이자 쳐서 줄 테니까 급한 대로 좀 빌려 쓰자. 우리 나이가 많아서 대출 받기도 좀 그래. 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원 한 장 도움 못 받았어도 원망 안 했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 보면 다들 전셋값 정도는 시댁에서 마련해 주던데 저 그것도 원망한 적 없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죽어라 대출금 갚고 겨우 마련한 여윳돈을 빌려달라니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시길 그깟 3천만 원 부모가 좀 빌려달라는데 고민을 하니? 대답하기가 그리 어려운 거야? 그깟 3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을 슬쩍 봤더니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가 벌어다 준 돈으로 대출도 갚고 모은 거면서 뭘 네 마누라 눈치를 보고 그러니? 결혼했다고 마누라 눈치나 보고 네 부모는 나 몰라라 할 셈이야?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 돈 힘들게 모은 돈인데 갑자기 달라 그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눈 뜨고 코 베일 것 같은 분위기라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 어떻게 모은 건지 아세요? 다 쓰러져가는 집 살면서도 이사 가는 거 목표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저 죄송하지만 그 돈은 못 빌려드려요. 나쁜 며느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 안 보고 사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 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남편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사는 집 너한테 물려줄 건데 그건 생각 안 하니? 너는 돈 관리 네가 한다면서 네가 준다면 그만이잖아 이놈아. 마누라 눈치 그만 봐. 진짜 남편이 병신 같은 게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하면 부모님도 더 이상 요구를 못 하실 텐데 우물쭈물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돈 빌려주면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돈 빼가라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거절하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저와 시부모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저랑 그렇게 틀어졌으면 더 이상 돈 요구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무슨 다단계 사업을 한다, 무슨 창고 사업을 한다며 하는 족족 말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시누이와 남편한테 몰래 빌린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해준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큰돈 빌리면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약속한 기한까지 당연히 돈을 주지 않았고 남편은 그 돈을 계속 연체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사업도 잘 안 되어서 수중에 돈이 없었고요. 신랑이 저한테 감추고 감추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실토하더라고요. 여보, 상황이 이런데 어쩌면 좋겠어? 당신도 모은 돈 얼마 없는 거 아는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도와주면 거기서 끝나긴 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 그렇게 당하고도 당신은 나 몰래 돈을 해드린 거야? 차라리 부모님 아파트 그거 팔아서 정리하시라 그래. 우린 집도 없는데 매번 사고치고 왜 우리한테 해결하라 그러시는 거야? 시부모님 사는 아파트 팔면 팔았지 못 도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거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나가는 이자 없게 하라고 했죠. 그랬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은 부모님 아파트 대출이 꽉 차서 팔아봤자 남는 돈이 몇천 되지도 않는 것 같더라. 엄마는 차라리 우리 집에서 대출 갚고 우리가 부모님 아파트 넘겨받아 같이 합가해 사는 게 어떠냐 하쇼. 내 생각에도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 뭘 넘겨받아? 그 집 등기부 등본 때 보기나 했어? 집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빚을 넘겨받는 거잖아.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한테 물려준다던 부모님 아파트는 재산이 아니라 빚덩어리였습니다. 집 나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럴 생각 말라고 완강히 거절했고 결국 설득 끝에 부모님 집을 팔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 팔아 남편 빚이며 담보대출이며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6천이었대요. 그 돈이랑 수중에 있는 돈으로 겨우 변두리에 전세 얻어 살게 되었고요. 이런 꼴을 봤으니 제가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겠어요? 시댁에서 전화만 오면 불안 초조 증세에 손이 떨리고 심지어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고 정신병 증세까지 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때부터 시모가 전화해서 오라 해도 가지 않았고 연락 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도저히 너네 집구석이랑 상종 못하겠다고 못 받고 그 뒤로 명절이고 제사고 안 갔습니다. 그때 시댁하고 연 끄는 거 결심하고 남편과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얘기했습니다. 당신 집하곤 이제 상종도 안 할 거고 인연 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부모니 내가 끊으라고까지는 못하겠다. 당신이 선택할 문제지만 나한테는 이제 당신 부모에게 도리하라고 강요하지 마. 안 그러면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야. 그래. 일단 알겠어. 네 맘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당신 맘이 편하다면 나도 더 이상은 뭐라 안 할게. 남편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심 마음에 걸리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보고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시댁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과감하게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만에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때가 26살이었습니다. 어리디 어린 나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애도 안 들어서더군요. 그때부터 결심한 게 이대로 월급쟁이 생활을 해봤자 도저히 가난을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느꼈고 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절박했어요.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에 하던 사업도 거짓 말아먹은 상태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때 돈이 너무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이혼을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거 겪어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 돈 문제로 힘들면 부부 사이도 나빠집니다. 그때는 남편과 거의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다니던 회사에서 배운 지식으로 창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월급도 한 푼이 소중했어요. 회사를 관둘 수가 없어서 남편 이름으로 다른 업종 사업자 내고 그때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처럼 하면 그냥 장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온라인 매장만 시작했고요. 그런데 남의 밑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내 사업으로 직접 돈을 버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월 매출 10만 원도 안 나왔던 사업이 6개월 후에는 월 매출 800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사업하는 게 수익금 정산도 그렇고 너무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수익이 월급을 2배 넘어서는 그때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 저로 바꿨고요. 회사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은 걸로 투자하고 제작 공작 섭외해서 제 브랜드를 론칭했어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습니다. 결혼하고 꽉 막혔던 운이 뭐랄까 그때부터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쪽 계통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나서는 매출이 급상승세를 띠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안 되는 사업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앉아 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니 아이까지 들어섰고요.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죽어라 일했습니다. 양수 터져 애 낳기 하루 전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독하게 일했어요.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때는 제 노력에 돈으로 보상이 오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애 낳고 나서도 저는 시댁과 연락 안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애 보여주겠다고 100일 지난 애 데리고 자기 부모님 만나러 다녀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별말 없었던 남편이 애 낳고 나니까 조금 변하더라고요. 당신도 참 독하다. 아니 그 정도 세월 지나고 애까지 낳았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 왕래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자주 오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야? 어머니랑 연락하고 사는 순간 내 돈은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거 당신 모르나 봐? 가라면 당신이나 가. 가끔은 제가 시댁에 가지 않는 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30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제 사업은 나날이 발전해 사무실도 임대해 직원까지 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첫 매장을 판교에 오픈했는데 젊은 엄마들이 많은 동네라 매출이 잘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 3호점까지 매장이 생겼고요. 제가 사업에 뛰어든 지 7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도 했고 친정의 생활비를 넉넉히 보태줄 정도로 여유도 생겼습니다. 매장에는 매니저와 보조 직원을 두고 저와 남편은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는데요. 거기도 직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특성상 모두 30대 미만의 세련된 여직원들이었어요. 저는 업무를 하긴 했지만 주로 남편이 잡다한 회계 처리와 매출 관리를 했고요. 사장이란 직함도 남편에게 달아줬습니다. 여러모로 그게 편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아이 때문에 퇴근을 먼저 하는지라 주로 직원들과 소통은 남편이 도맡아 했어요. 말하자면 남편이 바지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남편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잘 챙겨야 한다며 가끔 회식도 주도했어요. 워낙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 번 회식하면 2차, 3차는 기본이었죠. 직원들이 다 아가씨라 제가 걱정돼서 자제하라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대리비까지 다 주고 차 없는 직원들은 택시 태워서 보냈어. 걱정 마. 그래도 여직원들을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사장이 어딨어? 욕먹기 싫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 직원들이 좋아서 당신이랑 있었겠어? 다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직원들은 아마 우리 부부 보고 남편이 실질적인 사장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여유로워지면 어떤 줄 아세요? 의식주가 힘들면 여가는 생각도 못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궁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꼭 딴 생각을 합니다. 사람 나름이겠지만 제 옆집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저는 돈 벌면서 가족을 위해 썼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흔 다 돼가는 나이에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더니 옷을 그렇게 사더라고요. 저는 늙기 싫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행동이 변할 때는 분명 원인이 있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퇴근했는 줄 알았는지 볼일 본 후 잠깐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 이후라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남편과 들어온 지 1년 안 된 28살짜리 여직원이 갑자기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마치 뭘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요. 당신 뭐해? 아직도 퇴근 안 했어? 현지 씨도 아직 안 갔네? 어, 당신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오늘 현지 씨가 야근한다길래 나도 밥이랑 같이 시켜 먹고 들어가려던 참이야. 머쓱하게 말하는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 제 느낌이 이상할 수도 있고 멀쩡한 직원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집에 왔을 때 노파심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회사 여직원 많아서 말 나오기 쉬우니까 당신 행동거지 오해 안 받게 조심해. 내 귀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당신 그날로 회사 못 나올 줄 알아? 아이, 그럴 일 없어.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겠냐? 걱정 마. 펄쩍 뛰며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없다고 하길래 저도 그래, 그 정도 사리분별은 하는 사람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를 속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필 그쯤에 친정엄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시간차를 두고 양쪽을 다 수술하셔야 했는데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옆에서 간병할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2, 3개월 정도 돌봐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회사 중요한 업무를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당분간 위임해야 했습니다. 아이랑 엄마 챙기려면 큰 차 필요한 것 같아 남편 차를 당분간 제가 쓰기로 했는데요. 차 바꿔 쓴 날 첫날 남편 트렁크를 열었는데 거기에 여자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발목 낮은 멋내기용 운동화였고 심지어 양말도 그 안에 있었어요. 제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근데 사람 촉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 신발 보자마자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얼마 전 사무실에서 여직원과 같이 있었던 남편이 떠오르는 겁니다.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차에 있는 운동화 누구 거야? 남편은 미처 몰랐는지 처음엔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어? 아, 그거 출장 갈 때 신는다고 현지 씨가 놔둔 거야. 돌려준다는 걸 깜빡했네. 이러면서 얼버무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의 차에 자기 운동화를 벗어놓고 다니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도 회사 차도 아니고 남편 개인 차에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매번 남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당신,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오해할 일 없게 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 벌써 두 번째야? 당신 현지 씨랑 혹시 따로 만나고 다니니?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일 없어. 그 신발 당장 주인한테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는 출장 갈 때 당신 차로 가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분명 딴짓거리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행동 조심해. 딱 잡아떼는 거 보고 이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당분간 제가 사무실에 나갈 형편이 아니라 두 사람을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남편에게는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궁여지책을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사무실에 제 끈앞풀을 심어놓는 거였습니다. 제 편들어줄 여직원 하나 포섭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여직원 많은 직장에는 늘 편가르기와 시기 질투가 있기 마련인데 남편과 썸 타는 그 여직원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여직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은 초창기부터 저를 도와줬던 직원이라 저와 각별하기도 했고 제가 회사의 실세라는 걸 아는 유일한 직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정을 말하고 한 달 동안 남편과 그 여자를 좀 지켜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창피한 무릅쓰고 부탁했더니 여직원이 제게 머뭇거리며 뜻밖의 말을 하나 해주는 겁니다. 저기 대표님, 실은 저희 직원들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데요. 사장님이랑 현지 씨랑 출퇴근 같이 한 게 1년이 넘었어요. 대표님이 매일 늦게 나오시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어? 그게 사실이에요? 네, 사장님 말로는 현지 씨 집이 가는 길이라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가려면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저번에 회식할 때도 저녁만 먹고 헤어지는데 둘이 차 타고 사라졌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이거 말해야 하는 건지 저도 고민했는데 대표님이 이런 부탁하신다는 건 둘 사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바람이 났구나 하고요. 1년 동안 출퇴근시켜준 정성이 너무 소름 끼쳤고 그동안 회식이니 뭐니 하며 새벽에 들어온 것도 의심이 갔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남편 카드 내역이며 통장이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용불량자 겨우 탈출시켜주고 카드 만들 수 있게 해줬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이제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이나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인증서 비번으로 카드사 로그인해서 싹 다 뒤졌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1년치 거슬러 올라가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도 모텔비며 백화점이며 결제된 내역이 있었으니 더 볼 것도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엿먹인 두 인간을 철저하게 조져놓을까를 고민했네요. 남편에게 바로 말하고 뒤집어 놓기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짬을 내서 제가 수집한 증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가 이혼소송 상담 받았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서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 소송을 해야 한다길래 비용이며 기간이며 꼼꼼하게 상담받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시간을 좀 더 끌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도와주기로 한 직원이 남편과 바람 피운 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내주었는데요.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걸 실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스스로 불륜 인정하는 내용이라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었고요. 싫은 사람과 굳이 더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바람 피운 직원에게는 해고 통보했고요. 당연하게도 남편은 펄펄 뛰더군요. 당신 엄마 병간호 한다더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걔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 오해라고. 이깟 일을 우리 결혼 접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 사이도 아닌데 둘이 모텔 가고 영화 보고 출퇴근도 같이 하니? 우리 민채는 내가 키울 거야. 미리 말하지만 합의이혼은 없어. 당신이랑 곱게 끝낼 생각 없다는 말이야. 그년한테도 각오하라고 해. 뭐? 나랑 진흙탕 싸움 하겠다는 거야? 참, 우리 집하고도 독하게 인연 끊더니 당신 참 대단해. 이혼하자는 말 그렇게 쉽게 하고. 야, 네 맘대로 해봐. 나도 예전에 병신 같은 남자가 아니야. 너 없어도 내 사업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하던지 맘대로 해봐. 남편 놈이 억지 부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살만하다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주 불렀네. 내 사업체? 당신 사업체가 대체 어디 있는데? 뭘로 먹고 살 건지는 알아서 고민하고 내일 당장 네 책상 뺄 거니까 출근하지 마라. 야, 그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이야. 나랑 장난치냐? 내가 사장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는 나를 나오라 말아야? 당신 혹시 바보냐? 당신이 내 회사에 권리가 뭐가 있어? 가서 회사 등기부등본 떼어봐. 당신 이름 한 글자라도 있는 줄 알아? 당신 바지 사장이야. 그동안 당신 사장놀이 하느라 즐거웠나 본데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남편은 제 회사에 자기 지분이라도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이혼해서 남남되는데 남편을 그 자리에 두는 미친년이 어디 있겠어요? 당황한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는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아니, 민채 엄마, 내 말은 내가 사장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알잖아. 그동안 이만큼 회사 커진 거고 내가 아무 권리 없다는 건 당신 생각이지. 우리 제발 서로에게 손해되는 짓 하지 말자.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등신 같아서 당신이랑 결혼해서 10년이나 산 거야. 어릴 적 정 생각해서 의리로 버틴 거라고.
당신 부모가 나한테 한 거 그걸로도 이혼감인 거 모르겠어? 더 말 안 할게. 당장 당신 짐 싸서 나가. 맨날 정성으로 출퇴근시켜주는 그년 집으로 가든지 당신 엄마 집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여보, 민채 엄마, 내가 다 정리할게. 그 년이 나쁜 년이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어린 년이 먼저 나 꼬셨다니까? 내가 미쳤었나 보다.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당한 거야. 말 한 번 잘했네. 10살이나 어린 년이 너한테 꽃뱀짓 한 거네? 근데 제일 나쁜 건 당신이야. 당신이 저질러 놓고 상대방 탓하는 거 얼마나 비겁해 보이는 줄 모르겠어? 남편은 아니라고 펄쩍 뛰다가 결국 인정하면서 싹싹 빌기까지 하는 의식의 흐름을 저한테 고스란히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날 싸우고 나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나갈 생각이 없길래 집도 내놔버렸어요. 어차피 제 명의 집이니 다른 사람 들이면 지가 어쩌겠어요? 남편과 바람 피운 년도 어지간히 겁도 없는 것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줬습니다. 현지 씨, 너는 내가 지금 너 머리 뜯어놓지 않은 거 감사하게 생각해. 신고? 하라면 해. 나는 그럼 네가 회사 대표 남편이랑 바람나서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거야. 그럼 너네 부모한테도 말할 거고. 아, 어차피 소장 받으면 아쉽게 되겠네. 조금만 기다려. 너네 집으로 소장 갈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위자료 줄 거나 고민해. 알았니?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남편 놈이 먼저 자기한테 치근덕댔다나요? 자기가 먼저 꼬리친 게 아니라 제 남편 놈이 먼저 접근해 꼬셨다면서 열받아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 내 입으로 잘못이라 100번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 먹을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법으로 일벌백계 하는 게 최선이죠. 한바탕 폭풍처럼 그 난리를 치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같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다른 분 같으면 울면서 할 말들을 참 담담하게도 하시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자료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러시더군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댁이 저한테 한 짓과 남편이 배신한 사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는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감정 없이 소장에 들어갈 내용을 진술하는 저를 보며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남편과 저는 소송 1년 반 만에 이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 안에 마무리된다는데 저는 재산 문제 때문에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깔끔하게 나눌 거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이 재산 목록 제출할 때 우리 딸이 시댁에서 받은 돌반지며 백일 팔찌, 용돈 이런 것까지 찌질하게 넣었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철저하게 해줬습니다. 정확히 결혼 초부터 남편 놈 기여도 계산해서 지분 계산했어요. 제가 시댁에서 빌려줬던 돈들까지 전부 계산했고요. 치사하게 나오는 놈한테는 똑같이 해주는 게 맞더라고요. 결국 소송 결과는 제가 더 유리하게 판결받았습니다. 위자료는 1억 받았어요. 당장 줄 현금이 없다길래 집 처분하면 남편 몫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했고요. 저한테 위자료 주고 나서 남편은 아주 탈탈 털렸겠죠? 제가 준 월급 여자한테 쓰느라 모아놓는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기여도가 뭐 크게 있겠어요? 제 회사에서 월급 받아간 게 고작인 사람인데요. 아이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오면서 남편과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상간녀랑은 2년 가까이 소송하고 위자료 꼴랑 1,000만 원 받았네요. 시간에 비해 아쉬운 금액이지만 제가 위자료 받자고 한 소송은 아니라 만족합니다. 그 뒤 연락 끊고 살던 시모가 지랄을 한번 떨긴 했어요. 여자가 얼마나 남자를 숨막히게 하면 딴 생각을 하겠냐며 저를 탓하시길래 대꾸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어쩜 그 집안은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 탓만 하는지 부모나 자식이나 참 똑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해주고 이혼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아직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어요. 가끔 불쑥불쑥 화가 납니다. 아이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혼을 후회해서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사업도 잘하고 아이와 친정부모 챙기며 잘 살고 있어요. 오늘 제 사연이 시댁이나 남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해답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걸 겪어본 사람이라 감히 조언하자면 절대 참고만 살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